정책 파트 강의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 과정 참여자 그리고 정책 의제 설정 부분이 주로 강의되겠습니다. 제2절 정책 환경과 정책 과정 참여자입니다. 교재 111페이지를 보시죠. 정치 체제와 정책 환경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 간의 그 관계를 보면은 투입이 있고요. 환경으로부터 정치 체제로 들어오는 투입이 있습니다. 그 투입에는 요구와 지지 두 가지 종류의 투입이 있게 되는데요. 요구라고 하는 것은 교재 11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요구와 지지라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무슨 요구는 사회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는 요구가 됩니다. 우리 마을에 무슨 다리를 만들어 달라 뭐 이런 것들이 교통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에 환경의 지지. 이번에 지지는 어떤 거냐 하면 체제가 운영이 되려고 하면 인적인 자원도 필요하고 물적인 자원도 필요하겠죠. 징병정책이나 조세정책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산출이 되는데 오른쪽 페이지에 113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으로부터 정치체제의 요구와 지지라는 형태로 투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치체제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컨버전이라고 하죠. 전환이 이루어지고요. 그 결정, 거기서 나오는 만들어지는 그 결정, 이것이 바로 정책이 됩니다. 따라서 산출이 옆에 있죠. 오른쪽 산출은 바로 정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 구성정책 이런 형태로 산출로 나오고요. 그것이 다시 피드백, 환류가 되는 그런 것이 체제론적인 모형이 됩니다. 다시 왼쪽편 112페이지의 2번 산출을 봅니다. 산출은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데이비드 이스턴이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 배분, 그 밑줄 긋고 별표 2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유명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역할은 정책을 통해서 달성이 되는데 정책은 분배, 규제, 재분배, 구성정책 등으로 구성이 된다. 3번이 전환입니다. 전환은 별표 2개 하시고 전환이 이 전환은 그 내용을 묻는 기출지문도 여러분 출제가 됩니다. 전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치체제에 대한 투입을 산출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양어선들이 대양에 나가가지고 생선을 잡아오는 그런 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잡아와서 국내에 있는 생선 통조림 공장에다가 그 생선들을 넣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 작업하는 과정이 바로 전환이 되고요. 거기서 나오는 나중에 통조림 캔으로 만들어지겠죠. 그죠? 공치 통조림 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산출이죠. 자, 그럼 전환 봅니다. 컨버전. 그 투입을 산출물로 변화시키는 과정인데 종전에는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체제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블랙박스라 그러죠. 블랙박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버넌스가 대두가 되었죠. 거버넌스는 3개 주체였지 않습니까? 전에는 정부와 시장, 거기에다가 이제는 시민사회도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리고 정보 공개제도도 좀 더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일반 국민들도
이 블랙박스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네 번째가 이제 한류가 되겠는데요. 산출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조림 캔, 꽁치 통조림 캔에 대해서 소비자의 평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평가한 결과가 차기 투입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 오른쪽 그림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입, 요구와 지지, 정치 체제, 그 다음에 정책으로 산출, 완료 이렇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보면 정책 결정 요인론이 있습니다. 정책 결정 요인론은 화면에 문제 보시면 1, 2, 3, 4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전통적 정치학자, 두 번째가 경제학자, 세 번째가 정치학자, 네 번째 직접 모형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113페이지 맨 윗줄 봅니다. 정책 결정 요인론은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힌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을 크게 구분해요. 하나는 사회 경제적 요인 그리고 정치적 요인인데요. 설명하면서 이제 줄여서 사회 경제적 요인, 사경 요인 이렇게 부르기로 합시다. 자, 1분 내용을 봅니다. 전통적 정치학자 대표적인 인물이 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키는 미국 남부에 보면 그때 노예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백인 농장주들이 생각하기를 정당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은 그것은 흑인들의 어떤 에 대한 사회보장비 지출을 어떻게 한다? 많이 들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따라서 정당 간 경쟁이 약하면 흑인들에 대한 사회보장비 지출이 적게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당 간 경쟁이 적다. 이것은 정치적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 요인이다. 여기서 정치적 요인은 바로 정당 간 경쟁이라고 하는 정치적 요인에 따라서 정책의 내용이 결정된다. 이렇게 봤는데요. 두 번째 이제 경제학자들의 그 연구가 나옵니다. 경제학자들의 연구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인물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패브리칸트입니다. 패브리칸트는 세 가지 정도의 변수가 맨 밑에 줄 1인당 정부 총 지출액의 차이를 72% 정도 설명. 그러니까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세 가지 변수다. 세 가지 변수 보시죠. 1인당 소득, 사경 요인이죠. 인구 밀도, 사경 요인이죠. 도시화 정도, 사경 요인.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경 요인이 무려 정책의 내용을 72% 설명한다는 거니까 뭐 거의 대부분을 이 사경 요인이 결정한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1인당 소득이 즉 사경 요인이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자 이것은 이러한 1인당 소득 같은 것은 외생 변수죠. 정치체제 내부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치체제 바깥에 있는 걸 외생 변수라고 그러는데 외생 변수가 공공지출을 결정한다. 이런 내용의 발표이기 때문에 정치행정학자들한테는 큰 충격이었다. 그래서 정치학자들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3번 보면 정치학자들의 환경연구인데요. 반박을 가하려고 했죠. 경제학자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실패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이 도슨과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연구를 한 결과 정당 간 경쟁이라고 하는 정치적 변수와 복지사업, 즉 정책 간의 강한 상관관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와 산업화, 소득 등을 통제한 후에 나타나는 부분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지 못하다. 이 말은 뭐냐면 얼핏 보기에는 정치적 변수하고 정책하고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도시와 산업화 소득, 이게 사경요인이거든요. 이것을 통제한 후에 나타나는 실질적인 그 정치적 변수와 정책 간의 그 상관관계는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정치적 변수하고 정책 간의 관계는 허위 상관이다. 그래서 이것을 의사 모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줄에 도시와 산업화 소득 등을 통제한 후에, 거기 밑줄 것이죠. 도시와 산업화 소득 등을 통제한 후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러한 그 통제한 후에 이 말은요, 사회 경제적 조건이 같다면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도시와 산업화 소득 등을 통제한 후에 이 말은 이러한 여건들이 같다면 이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경 변수가 사라지면요, 정치적 변수의 영향도 없어지게 된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위 상관이다. 즉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정치적 변수는 단독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도슨과 로빈슨의 사회경제적 모형이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반박을 가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실패했다. 4번 봅니다. 직접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그림을 봅니다. 경제적 풍요, 이건 사경변수죠. 경쟁, 투표율은 정치적 변수. 그리고 복지, 교육, 정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0.66, 0.43, 0.41 이런 숫자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계산을 간단히 해보면 정치적 변수가 정책에 미친 영향 계수는 0.41입니다. 나옵니다. 그런데 사경 변수는 두 갈래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갈래를 다 합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선 경제적 풍요가 정책에 미친 영향 0.43입니다. 그죠? 위쪽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경제적 풍요가 이렇게 밑으로 들렀다가 다시 정책으로 가죠. 그러면 0.66 곱하기 0.41을 해줘야 되는, 이걸 가리켜 곱한다는 뜻의 성수 효과라고 합니다. 성수 효과. 이게 경로 분석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이러한 분석을 경로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패스내리시스라고 그래요. PATH, 패스내리시스. 경로 분석에서 사용하는 게 성수 곱하기 성수 효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0.66 곱하기 0.41을 한 거를 아까 했던 0.43에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세 번째 줄 봅니다. 위의 그림에서 사경변수의 그 효과 계수는 0.43 플러스 0.66 곱하기 0.41, 이거 성수 효과죠. 했더니 0.70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변수는 아까 0.41이었죠. 그러니까 물론 결론은 뭐냐? 사경변수가 정치적 변수보다 효과 계수는 물론 크지만, 그러나 정치적 변수도 0.41이라고 하는 독립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정책 결정 요인론의 영향인데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보면은 네 번째 줄입니다. 비판의 내용이 뭐냐면 정치적 변수 영향은 하소평가되고 사경 변수는 과대평가되고, 이게 뭐냐면요, 정치적 변수를 이렇게 파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량화할 수 있는 정치적 변수만 중시한 거예요. 예를 들어 투표율, 그런 거는 계량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계량화할 수 없는 변수지만 중요한 정치적 변수가 있는데 그런 걸 소홀히 했다. 그래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책 과정의 참여자입니다. 115페이지에 봅니다. 우선 공식적인 그런 참여자가 있고요. 비공식적인 참여자,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공식적인 참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책 과정에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공식적인 권한입니다. 자, 밑줄 그으시고, 공식적인 권한, 그것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을 공식적 참여자라고 하고, 그 외의 경우를 비공식적 참여자라고 합니다. 공식적 참여자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 권한을. 첫 번째가 행정부의 수반, 두 번째가 입법권에 관한 권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 밑에 대통령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죠. 따라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행정 입법권을 행사하고요. 또 대법원장, 대법원 판사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줄에 혹자는 제왕적 대통령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할 것은 미국에서의 대통령 권력은 대통령 개인의 영향력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협상 능력, 설득 능력이다. 그래서 그 밑에 예를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그 권한을 아까 제가 그랬죠. 두 가지로 행정부의 수반 그리고 입법권에 대한 권한 이렇게 나눴는데요. 입법 권한은 법률안 제출권이 대표적인 것이죠. 근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거기서 우리가 하는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대통령의 권한은 무한정이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물론 부르지만 대통령의 권한은 무제한이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의 권한은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하죠. 그 국무회의의 결정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됩니다.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되고요. 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뭔가 하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일종의 사인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서제도, 부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정의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두 번째 의회 보겠습니다. 의회는요, 마찬가지로 한 세 가지로 권한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교재도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입법 권한입니다. 입법 권한이고요. 입법 권한은 법률의 제정 그리고 개정입니다. 또 헌법 개정도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발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발의하는 것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발의가 됩니다. 그런데 정부도 발의할 수 있고 의원 발의도 가능한데요. 근데 정부 발의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입법 예고도 해야죠. 공청회도 해야죠. 법제처 심사도 해야죠. 차관회의 나중에 국무회의까지. 그렇게 절차가 복잡하니까 의원 입법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국회의원 10인 이상만 찬성하면 서명만 받으면 발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가 우회 입법을 많이 시도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의회는 또 전략도 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비준 동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권한이 정부 재정에 관한 권한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게 입법 권한이고요. 두 번째가 정부 재정에 관한 권한입니다. 여기는 예산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입법부의 권한에서 이런 기능을 통해서 입법부는 뭐가 가능한가 하면 합법화 기능을 수행합니다. 합법화. 그 합법화 동그라미 치시고요. 우리가 보면 리걸 마인드 이런 말을 하는데 리걸라이제이션이 합법화가 됩니다. 입법부는 합법화 기능을 수행한다. 똑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정부 재정에 관한 권한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권한,
결산을 심사하는 권한, 이런 것들이 정부 재정에 관한 권한이고요. 이 정부 재정에 있어서 유의하셔야 될 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총액에 대해서만 국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총액에 대해서만. 그러나 구체적 지출에 대해서는 차기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일반 국정에 대한 권한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탄핵소추권이라든지 국무위원, 국무총리, 해임 요구권이라든지 또 국정감사, 국정조사인데요. 이때 국정조사는 117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 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는데요. 국정조사는 최저의원 4분의 1 이상, 4분의 1 좀 동그라미 치시고요. 숫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내려옵니다. 관료 집단입니다. 관료 집단은요, 국회의원들이 어떤 정책을 만들기에는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거기에 비해서 관료들은 상대적으로 지식이 좀 많은 편이죠. 세 번째 줄입니다. 정책 결정이 골격 입법만 할 경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골격만 입법하게 되면 그 세부적인 정책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행정관료들이 하고, 따라서 관료들의 재량권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번째 이제 사법부로 갑니다. 사법부는 우리나라는 이원화되어 있죠. 대법원이 있고요. 또 법원, 대법원을 포함하는 법원이 있고, 또 헌법재판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자가 그 권한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법부는 세 번째 줄입니다. 사법부는 행정부의 정책 집행을 통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 보이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심사권 표시하시고요. 행정재판권 있었어요. 개입을 할 수, 집행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적어 보실까요? 헌법 제107조 제2항입니다. 헌법 107조 제2항에 보면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한 번 정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 동그라미, 대법원입니다. 헌법재판소 아니고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이 헌법 제107조 제2항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비공식적 참여자는 대표적인 게 정당인데요. 이 정당은 밑줄 긋고 별표 2개입니다. 왜냐? 정당을 흔히 우리가 공식적 참여자인 것처럼 이해하는 게 아니고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그래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비공식적 참여자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이 이번에 이익집단입니다. 그래서 이익집단을 보면은 오른쪽이 이익집단 두 번째 줄입니다. 미국에서는 상하원에 이은 제3원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집단도 제3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요. 이익집단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데요. 그 다음 파라그래프 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이익집단 하나가 전국 총기연합이다, 이렇게 하고요. 이 총기연합은 주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개인의, 미국 사람들의 총기 소지를 규제하려고 하는 정치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치인들을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키겠다. 이게 미국 전국 총기연합의 대표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가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땅한 그 총기 규제 정책이 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지금 말한 전국 총기연합 같은 이익 집단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틀린 이야기고요. 물론 많은 그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렇게 규제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도 한번 좀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미국 헌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미국의 수정헌법 제2조는 어떤 조항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규율을 갖춘 민병대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민병대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상비군과 대비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규율을 갖춘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정부, 그러니까 주정부가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자유로운 주정부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미국 수정헌법 제2조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총기 규제를 강력하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3번의 NGO입니다. NGO 별표 2개 밑줄 것이고요. 그래서 NGO는 몇 가지 그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자본의 형성입니다. 네, 그래서 콜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개념, 대표적인 게 사회적 자본으로 대표적인 걸 신뢰를 생각하면 됩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자본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사회적 자본을 구성원들의 비공식적인 가치 혹은 규범이다. 이렇게 보고요. 사회적 자본이 없으면 시민사회가 형성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신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2번 보겠습니다. 정책 과정에서의 역할이 되는데 그 밑에 표를 보시고 이 표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정책 사항과 관련된 정치 형태 분류 밑줄 것이고 별표 3개 하시고 자주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를 분석해 보면 두 가지 기준이죠. 하나는 비용이고 또 하나 기준은 편익입니다. 근데 이 비용이 분산되느냐 또 집중되느냐, 또 편익이 분산되느냐 집중되느냐, 그에 따라서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되죠. 대중정치, 기업가 정치, 고객정치, 이익집단 정치인데요. 그래서 이 각각의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요. 이해를 해놓고 보면 이 NGO와 관련되는 게 고객정치와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고객정치를 바로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면 고객정치는 옆에서 보면 편익이 집중되네요. 그다음에 비용은 분산되는 게 고객정치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이해가 됩니까? 비용은 분산된다. 그러니까 내 호주머니, 각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비용은 분산된다.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몇천 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호주머니에서 몇천 원 안 나가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부산시 인구가 예를 들어서 뭐 400만 원 안 되지만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만, 그러나 뭐 몇백만이 되면은 그 1인당 몇천 원이 돈을 모아지면 엄청난 액수가 되겠죠. 그런데 감지된 편익은 집중됩니다.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됩니다. 그럼 그 소수에게 돌아가는 몫은 엄청나게 크다. 그러니까 결론은 시민들은 내 호주머니에서 얼마 안 나가, 몇천 원 안 나가니까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이 모아놓으면 몇백만 명을 모아놓으면 엄청난 액수다. 그게 소수에게 간다. 그러면 이 소수들은 그 돈을 차지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게 돼요. 나쁜 쪽으로. 따라서 이거는 무슨 누가 감시해야 되느냐?
그걸 NGO가 감시해야 된다. 감시 감독해야 된다. 바로 그런 것이 NGO가 고객정치 상황과 관련된 이해되시죠? 그럼 나머지 이제 3개 대중정치, 기업가 정치, 이익집단. 요거는 밑에 각주 19에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122페이지에 그 4가지는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일이 다 읽어보시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3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122페이지에 제 4번째 줄입니다. 살라몬의 한계입니다. 밑줄 그으시고 마찬가지 별표 3개입니다. 이것도 NGO의 한계로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첫 번째가 파괴적 불충분성, 배타주의, 온정주의, 아마추어리즘. 그래서 이게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기출에 보면은 그 내용을 이렇게 틀리게 적고 이렇게 제시하는 지문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괴적 불충분성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활동을 하려면 자원이 필요한데 그게 좀 안정적 확보가 어렵다. 이게 이제 파괴적 불충분성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죠. NGO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파괴적 배타주의입니다. 배타주의라는 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줄 수 없잖아요. 그게 배타주의고요. 3번째, 파괴적 온정주의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NGO를 도와주는 집단이 있겠죠. 그 집단의 결정에 좌우되는 그런 걸 온정주의라고 하고요. 파괴적 아마추어리즘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아주 사명감에 젖은 그런 젊은 사람들이 NGO로 추진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 형편 때문에 봉급도 그리 넉넉하지 않죠. 그래서 NGO가 전문성을 가진 그러한 인재들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 아마추어리즘이 되겠습니다. 그 4가지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음에 언론의 역할.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맨 위에 봅니다. 그래서 4번째 줄에 개인적인 문제를 공공 이슈로 전환시킴으로써 언론은 정책 결정 과정의 역동성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정책 과정상의 실제 역할을 보면 밑에서 4번째 줄입니다. 김용균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김용균이라고 하는 노동자가 사망을 했던 그 사고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분의 죽음이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안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사적인 사업주에 대해서 잘못한 사업주에 대해서 형사적 제재를 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이러한 비공식적 참여자 중에 또 하나 든다면 추가로 전문가를 들고 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5번 하시죠. 5번 전문가. 그래서 전문가 집단은 마찬가지로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공식적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전문가 집단이 왜 효과가 있는가 하면요. 그것은 집단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단지성.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집단지성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사실은 개미들에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개미가 이제 개미 집을 지을 때 개미들이 서로 도와주는 협업을 했다는 걸 관찰해냈죠. 그게 미국의 곤충학자 힐러라고 하는 학자가 개미들이 개미집을 지을 때 서로 간에 협업을 한다는 사실을 관찰해내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집단지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집단지성을 정의를 내리면 집단이라고 하면 집단은
개체의 지적인 능력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개체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다는 누가? 집단이. 그게 바로 집단 지성이 되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위키피디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키피디아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우리가 여러 지식, 여러 정보를 생산하고 또 그 지식과 정보로부터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산자나 소비자, 수혜자를 구별하지 않고요. 우리 모두가 지식과 정보의 그러한 생산과 소비를 같이 공유를 해서 계속 진화한다. 이게 위키피디아의 기본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집단 지성을 활용하는 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책 과정 참여자의 또 다른 형태로 정책 네트워크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정책 네트워크 모형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위 정보 모형, 정책 공동체 모형, 이슈 네트워크 모형입니다. 첫 번째 하위 정보 모형은요. 하나의 철의 삼각지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철의 삼각지대 해서 국회 상임위원회 그리고 관료 그리고 이익집단 이 세 군데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그 상임위원회와 관련되는 관료 그리고 이익집단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위 정보 모형은 다원론적인 시각을 가집니다. 다원론적인 시각을 가지죠. 이 말은 뭐냐면 다양한 정책별로 결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자가 다르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정책 공동체 모형하고 정책 이슈 네트워크 모형은 다음 화면에서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 공동체와 이슈 네트워크에 대한 표가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정책 행위자의 범위인데요. 정책 공동체는 제한적이다. 여기서 제한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전문가 집단이라는 말입니다. 전문가 집단이니까 이 말은 단순 이해 관계자는 배제한다는 이야기예요. 단순 이해 관계자는 배제한 전문가 집단이고요. 근데 이슈 네트워크는 개방적이다 되어 있죠. 그것은 개인도 받아들인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위자와의 관계인데요. 안정적인 관계입니다. 비교적 안정적이고요. 또 상호 협력적인 관계. 그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이유는 가지고 있는 권력이 균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균등한 권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포지티브 썸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갈등이 치열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 협력하기 때문에 포지티브 썸의 게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이슈 네트워크는 불안정한 관계고요. 또 경쟁적 관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쟁적인 것은 당연하죠.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불평등하기 때문에 불평등한 권력 보유로 인해서 경쟁적 관계 그리고 제로섬 게임, 네거티브 섬 게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 산출을 보면요. 예측이 용이하다. 그러니까 정책 산출에 대한 예측이 용이하고요. 이슈 네트워크는 정책 산출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 의제 설정 과정입니다. 124페이지 제3절이죠. 우선 의의를 보면은 어떤 사회 문제가 정책화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 문제가 우선에 정책 의제로 채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정책 의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회 문제 중에서 정책 문제로 채택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과정을 대해서 보면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만 아이스턴의 견해를 보면요. 세 번째 줄에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을 사회 문제, 사회적 이슈,
공중의제, 공식의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에 사회문제의 인지가 됩니다. 사회문제라고 하는 것은 개인 문제가 아니죠. 개인 문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장기간에 걸쳐, 장기간 반복적 이렇게 일어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문제의 쟁점입니다. 쟁점화가 되기 위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 수단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하고 이렇게 되면 쟁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쟁점 어떤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가 오른쪽에 있는 주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큰 사건, 즉 점화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주도자, 점화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문제가 쟁점의 공중의제입니다. 공중의제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반 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고요. 또 정부가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인정되는 문제를 공중의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어떤 이런 사람의 주목을 끌만한 사건이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예를 든다면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 그 성매매 집결지에서의 화재로 인해서 적지 않은 수의 그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이게 정부가 문제 해결을 해야 되구나 하는 게 정당하다 이렇게 인정되는 사회 문제, 이게 바로 공중의제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한 12번째 줄입니다. 앞의 예에서 이제 더 이상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방치할 수 없다는 자각, 그리고 기존의 윤락행위 방지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제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성매매 방지법 제정운동이 본격화된 것이죠. 네 번째가 이제 공식의제요. 이 공식의제를 우리가 정부의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건 하겠다, 공식적으로 밝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줄 성매매 특별법의 제정,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정책 의제 설정의 유형에 대해서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커브와 LD의 세 가지 모형입니다. 우선 첫 번째가 외부 주도 모형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외부에서 주도하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여러 이익 집단, 내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표적인 예가 공무원 시험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군필자에 대한 그때 혜택이 주어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여대생 그리고 장애인 등 6명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 결론은 뭐냐면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유연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정부가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부에서 주도하는, 즉 이것을 허심하는, 거기에 표시합니다. 그 파라그раф의 맨 밑에 줄입니다. 허심하는 외부 주도 모형을 강요된 정책 문제, 거기 밑줄 긋고 별표 2개 합니다. 허심한이 말하는 강요된 정책 문제는 외부 주도 모형이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밑에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2번 동원 모형입니다. 동원 모형은 이것은 정부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된 것이 이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집행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널리 알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정부 기관 내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걸 대중매체를 통해서 널리 공중에게 확산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동원 모형은 정부 내부에서 생성되어서 정부 의제가 되고요.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 공중의제로 확산시킨다. 그래서 즉 사회문제 화살표, 정부의제 화살표, 공중의제. 정부의제는 공식의제 같은 말이에요. 이런 순서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허심한은 동원 모형을 채택된 정책문제, 밑줄 긋고 별표 2개, 채택된 정책문제로 보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제
내부 접근 모형인데요. 그 내부 접근 모형은 의의를 먼저 보면요. 정부 내의 관료 집단이나 정책 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 집단에 의해 주도되어 최고 정책 결정자에게 접근하여 문제를 정부 의제화하는 경우다. 그 전부 다 밑줄 긋고 별표 2개입니다. 정부 내의부터 하는 경우이다까지. 왜 그런가 하면요. 출제가 될 때 기출이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가 하면 한번 받아 적어 보시겠습니다. 내부 접근 모형은 정부 내부의 인맥을 통하여 정책 의제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정책 의제를 형성하는. 이렇게 기출이 되었는데요. 답은 틀렸다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 내부의 이렇게 나오니까 내부 접근 모형에 맞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주도하는 것은 외부 집단에 의해서 주도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외부 집단이 어떤 집단인가 하면 정부 내부의 관료나 정책 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외부 집단에 의해서 제기되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른쪽 맨 위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슈 제기 주체가 정부가 있고 중간에 확산 과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관련 공중도 극히 제한적으로 자기들이 알려주고 싶은 그런 관련 공중에게 제한적으로 알려준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29페이지 맨 윗줄입니다. 이 모형은 사회문제, 바로 하살표 정보의제, 공식의제요. 중간에 확산되는 과정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한편 메인은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도 바로 올해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거죠. 메인은 정책의제 설정 과정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밑줄 긋고 별표 3개 하시죠. 그래서 정책의제 설정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주도하는가, 그리고 문제 해결에 보내는 대중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인가.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옆표 그대로 출제가 됐죠. 자, 보면 주도자가 사회 행위자냐 아니면 국가인냐, 그 다음에 공중의 지지 성격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그 3가지 4가지 중에 3가지는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커브와 엘드가 외부 주도, 그 다음에 내부 접근, 동원 모형. 그런데 그 공고화라는 데 동그라미 치십니다. 공고화. 그래서 이 공고화는 어떨 때 일어나는가 하면 국가가 주도를 해요. 그런데 공중의 지지가 어떻습니까? 높잖아요. 그죠? 이미 공중의 지지가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별도로 주도하고 동원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단단한 지지를 그대로 공고화, 즉 굳히기를 해서 의제 설정을 하면 된다는 것이 이 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내입니다. 사회 행위자, 국가, 공중의 지지 높다 낮다. 각 4칸에 들어가야 될 유형을 잘 이해되시죠? 보시죠. 외부 주도를 봅니다. 사회 행위자, 외부에 있는 사회 행위자가 주도하고요. 공중의 지지도 높다, 외부 주도가 되고, 내부 접근을 보면 이것도 사회 행위자. 아까 제가 말했죠. 외부에서 외부 주도자입니다. 외부에서 하고 공공의 지지는 낮습니다. 네. 자기들끼리 하는, 당연히 공중의 지지는 낮죠. 그 다음에 공고화를 봅니다. 국가가 주도하는데 공중의 지지가 높죠. 공고화, 굳히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원 모형입니다. 국가가 주도하죠. 공중의 지지는 낮죠. 그래서 공중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확산을 시키고 매스메디아를 통한 어떤
확산 이런 걸 시도하게 됩니다. 예. 이상으로 정책과정 참여자, 특히 정책 네트워크 모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정책 의제 설정, 커브와 엘드의 세 가지 모형의 매의의 공고화 전략 이런 등등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